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 쇄신 의총을 앞두고 전격 탈당계를 제출한 것을 놓고서 당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동일시 북동쪽 해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시 해역에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최근 지진의 원인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기 요금이 내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8원 오르고 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부담 완화책도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동일시 부근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인 4.5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의료연대는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간호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잠시 뒤 정부 입장을 발표합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여야 공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이라며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여야 전수조사를 해보자면서 맞섰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5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시군인 증평군에서도 추가로 나와 구제역 발생 농가가 6곳으로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도 낮 최고 기온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랐습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의 뒷북 대응을 지적하면서 공세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추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김남국 의원은 오늘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법 로비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부인했는데요. 다만 YTN 등이 보도한 상임위 활동 중 거래 의혹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몇천 원 정도 소액 거래였고 구체적 시간 등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YTN이 보도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 규모 역시 언급하지 않아서 의문을 남겼습니다. 어제 탈당한 것도 당의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내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무책임한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사랑한다면서 모든 부담은 당에다 남겨놨고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민주당은 김 의원 탈당과 관계없이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SNS에 쇄신 대상자가 쇄신의 주체로 나서면 먹히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먼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해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김남국 의원 코치에 따라 함께 코인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공세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네, 국민의힘은 연일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기구도 꾸린다고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의원의 탈당은 꼼수라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지켜보기만 하고 제대로 대응을 안 한다며 날을 세웠는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위장 탈당 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당내 태스크포스도 만듭니다. 김성원 의원이 위원장,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되는데 TF 구성 계획은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10여 명 규모로 가상자산의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내일로 예정된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 만남에서 김 의원 징계 절차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투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고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가격을 높이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 남부지검도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 의원의 의심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킬로와트시당 8원이 오르고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등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오를까요? 예, 우선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이 올해 초 대비 3,000원가량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했을 때 인상 금액입니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메가줄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4,400원가량 증가합니다. 정부가 조금 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오르고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요금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앞서 한전은 21년과 지난해인 22년 38.5조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올해 1분기 3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핵심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 계획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상된 전기와 가스요금은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요금이 오르면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취약계층의 평균 전력 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서 단기간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른 가구들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킬로와트시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제2요구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 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 넷째,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수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으셨는데요.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라는 발표 내용 직접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간호법 관련해서는 의료인 간 신뢰, 협업 저해, 그리고 특히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주장과 함께 내일 제2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는 그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동해시 부근에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위기 경보도 관심사 주의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네, 주변에서는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진 현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오늘 아침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 올해 최대 규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진도 3, 충북과 경기에서는 진도 1에서 2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지된 차가 흔들리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최근 동해에서는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올해만 16차례 발생했고 작은 규모의 미소 지진까지 합하면 55차례나 됩니다. 특히 그림을 보시면 최근 동해 지진은 지난 4월 이후 오늘까지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비슷한 곳에서 지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발생한 규모 4.5 지진을 포함해 4월 이후 지진들이 이번 진앙 주변 5km 이내 모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비슷한 곳에 다발적인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단층대에서 응력이 쌓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동해는 지난 23일 이후 어제 오전 8시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규모 4.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진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네, 동해 부근에는 과거에도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동해에서는 1996년에 규모 4.2의 지진 이후 2019년에도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과 비슷한 곳으로 거리가 2019년 지진과는 2km, 1996년 지진과는 8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포함한 세 지진이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역단층으로 분석됐는데 단층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역단층의 경우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현재로서는 전문가들도 더 큰 지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비슷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응력이 동해안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동해안 곳곳에서는 지금까지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이례적으로 확장성을 갖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군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이미 해안에서 내륙으로 진동이 전해지면서 내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6시 27분에 지진이 발생했고요. 규모가 4.5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계속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이번 지진은 올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지진이 그쳐갈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유인창 경북대 지구 시스템 과학부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4월 중순 이후로 지진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조금 이례적입니다. 네. 지난 4월 23일, 24일, 25일 연속해서 4일 동안 지진이 발생했고 또 이어서 5월 10일인가요? 네. 또 동해시에서 또 지진이 계속 발생했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5월 15일 날 오늘 그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진도의 그 지진의 발생하는 그 주기가 점점 좀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그 우리나라 지진들은 대부분 그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이라고 하죠. 그죠? 진원의 깊이가 10에서 15km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32km 지점에서 좀 깊은 곳에서 난 굉장히 거네요. 깊죠.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빈도수도 규모도 증가를 하지만 빈도수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지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나갈지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빈도수도 증가를 하고 강도도 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원인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원인은 뭐 단층이 있기 때문에 단층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게 깨진 틈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층을 따라서 지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지진도 그런 그 땅에 있는 발생하는 틈, 지진이 움직여서 단층이 움직여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동해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좁은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역에 이제 단층 응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단층이 그 지역에서 응력이 발산함으로써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군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발 지진이 우리나라 그 지진 중에 하나의 특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 4.5 정도 되고 진원 깊이가 31km 깊이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4월 23일, 24일, 25일엔 3차례, 26일 2차례, 28일, 5월 8일, 5월 10일, 5월 14일, 15일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당장 내일 지진이 추가로 발생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죠. 그건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고 또 규모가 4.5까지 높아진 거잖아요. 역대 이 근처에서 가장 높았던 지진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6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5.2까지 발생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해는 5.2가 최대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6, 7 정도의 강도 높은 규모의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지진학자들께서 그 계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얼만큼 되느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한 7.2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 일어난 지진들 보면 해안에서 많이 일어나다가 내륙에서 5월 10일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육지에서 발생한 것과 해안에서 발생한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저쪽 남쪽에 양산 단층이라는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양산 단층이 해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이번에 이제 후포 단층이라는 거하고 또 이제 울릉 단층이라는 단층이 또 있거든요. 해상에. 이런 단층들이 움직여 가지고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 육지에서 발생한 경우하고 해상에서 발생한 경우하고 차이는 같은 규모의 차이라도 육상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4.5 규모 근처 동해시에 사는 주민들도 느낄 수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지진동을 동해시에서 느꼈죠. 그래서 그 지진을 느끼는 그 감도 그걸 갖다 진도라고 하는데 진도 3까지 느낄 정도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있는 지진으로 봐야죠. 이게 당장 내일 또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쭉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되는 지진의 지역 주민들 지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강원도 육지에 아파트 창틀이 떨릴 만큼 진동도 느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V 보고 있었는데 쿵 하더니만은 그냥 집이 흔들 이러면서 샤시가 이게 아파트가 좀 낡은 거라고 샤시가 좀 헐겁거든. 특히 우리 집은 그래. 그래가지고 샤시가 부르르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뭐 지진 않는갑다. 요새 계속 지금 한 2달 동안에 여기 지진이 자주 일어났거든. 불안하죠. 내진 설계가 안 된 아파트잖아. 옛날 아파트고. 그러니까는 집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다니까. 여기는 진도가 한 5 이상 6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오면은 내진 설계 안 된 아파트라 가지고 이거 다 무너진다.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다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죠. 네, 지금 뭐 동해시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내진 설계된 아파트나 내진 설계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큰 충격이 온다면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피해가 커지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네. 각 지자체별로 네. 그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행동 수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행동 요령. 예.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하시고 예.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와 같이 문을 열어놓고 빨리 안전한 장소로 책상 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피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진동이 그치면은 바로 이제 바깥으로 그렇군요. 대피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진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지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판 위에 내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유라시아 판 구조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지구의 제일 겉껍질을 갖다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각은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 하나의 조각을 갖다가 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합쳐서 이게 하나의 조각인데 그걸 갖다가 유라시아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유라시아 판과 인접해 있는 판이 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네. 태평양도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하나의 태평양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평양 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거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규모가 큰 지진들이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피해가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판의 내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안전할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하나의 조각에 여러 가지 틈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 단층들이 아까 말씀드린 양산 단층, 후포 단층, 울릉 단층 이런 단층들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진을 일으키고 여기에 따라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해 해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추가 지진이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라는 전문가 의견 들었습니다.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님 유인창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지진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이번엔 날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최고 기온이 27도, 그리고 대구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6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퇴근길 무렵에는 날이 금세 서늘해집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대전과 대구는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5월 중순에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동남아 날씨는 상상 이상으로 더 뜨겁습니다. 동남아에선 고온이 일상이긴 하지만 올해는 벌써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해서 괴물 폭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태국은 영상 50도를 넘었고요. 미얀마는 10년 만에 기온이 43.8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최소 13명이 열사병으로 숨지고 수십 명이 입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 중 하나로 엘니뇨를 꼽습니다. 엘니뇨, 태평양 적도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과도한 열이 특징이어서 폭염을 몰고 다닙니다. 엘니뇨가 발생한 때 지구 온도는 약 0.2도 올라갔고요.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 2016년도 엘니뇨가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밥상과도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 지역은 세계 식량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인도 재무부는 엘니뇨가 인도의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슈퍼 엘니뇨의 해로 기록됐던 지난 2016년 식량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1.6%가 줄었는데 특히 옥수수가 4% 넘게 줄었고요. 또 세계 원당 생산량은 7% 넘게 줄었습니다. 엘니뇨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걱정하면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국은 물과 전기 절약부터 땅 개간을 위한 화전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몇몇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노래도 있지만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이 노래 가사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원단체 조사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는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습니다. 만족도 23.6%,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도 20%에 그쳤습니다. 역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왜 기피하고 힘들어할까요? 많은 이들이 교권 추락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는 10,000건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55.6%로 절반을 넘었고요. 상해, 폭행, 그리고 부당 간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걸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의 민원, 또 관계였습니다. 열심히 지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차별적인 항의와 신고뿐이니까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 그래서 교원의 96.2%는 교사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각종 소송과 협박에서 지켜줄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실태를 김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교사들의 호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고통 어느 정도일까? 네가 그 유명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렇게 했더만 얘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 이 교감 새끼는 내가 가고 포개놓을 거야. 너는 밥 처먹고 학교에 사는 일이 뭐고 도대체? 와 진짜 X네 이거.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하면 되나? 네, 교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CCTV 없는 마당에서 만나자. 의도자에 나오면 알았나?
심각한 욕설과 협박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과 교직에 대한 회의도 심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저를 이제 실사가 나온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진상 학부모한병의 말이 더 중요하고 교사를 위한 법은 없다라는 걸 되게 여실히 느꼈고 지금 휴직 중이고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무차별적인 민원이 아동학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교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번 중 1번은 아동학대 신고 협박 또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형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900건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교원 대상 설문조사마다 교사들의 바람 1위는 교권 회복, 특히 아동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 되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으로 좀 보호될 수 있는. 특히 교원단체들은 다음 달 28일 부여되는 생활지도권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특권 관련 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혔던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의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고금리에 분양가마저 비싼 편인데다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의 손님을 빼앗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 1층 상가도 곳곳에 공실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지하 1층 상가는 훨씬 더 썰렁합니다. 통로 양옆으로 절반 이상이 비었고 임대 문의라는 팻말과 전화번호만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위축이 돼 있고, 또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임대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으면은 공실이 생기는 거죠. 이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은 9.7%로 10%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한 집합 상가의 공실률은 서울 평균 8.1%이고 강남권에선 잠실 세내역과 논현역 등이 높았습니다. 강남권 집합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0.85%로 1년 전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상가 임대 가격 지수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금리와 실물 경기 악화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로 생필품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로 상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도 비싼 편이어서 분양받은 투자자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대단지 아파트 상가도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나드는 분양가 때문에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비싸서 그렇죠.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죠. 약간 제한은 1억 약간 안 되고 1층으로 가면 조금 넘고요. 같은 이유로 서울 개포동 3,300여 가구 아파트 상가도 분양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당분간 아파트 내 상가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학가 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가에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상가마다 공실이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 주인들이 애써 비싼 임대료를 낮추기보다 비워두는 것을 선호하면서 상권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 붐비고 중국인 관광객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상권이 활발하던 이화여대 앞입니다. 대면 수업이 부활하면서 학생들은 늘었지만 점포들이 나란히 비어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정문 바로 앞 상가는 이렇게 통째로 텅 비어 있고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큰 길가에도 임대 문의가 써붙은 공실들이 즐비합니다.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정문부터 신촌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이화여대길. 상가 건물 29개 가운데 비어있는 1층 매장만 21개에 달합니다. 제가 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상권이 그래도 살아 있었어가지고 활발하고 옷가게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복작복작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올해 1분기 신촌과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점차 회복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3%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높은 임대료도 상권 회복 걸림돌입니다. 5평 남짓한 1층 매장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에서 500만 원에 이르다 보니 상가 전체가 통째로 2년 넘게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에 5배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안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써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가 사람을 붙여도 그러니까 공실이 그냥 공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은 10년 만에 풀린 권장업종 해제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의류와 잡화 매장, 미용실로 한정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가 입점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가 원래 옷가게 거리였잖아요. 근데 옷가게들이 많이 없어져서 음식점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먹자골목이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상가 임대료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특화단지 조성 등 상권이 완전히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실적이 지난해 말 계획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미분양 우려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R114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0대 건설사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15,949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조사한 4월까지의 분양 계획 물량 54,087가구의 29%에 불과한 겁니다. 대반격을 앞두고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안에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지원한 무기는 러시아 본토가 아닌 영토 수복에만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독일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카롤루스 대제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통합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about Ukraine. First of all, about Ukraine and our heroes and our soldiers and our children. Thank you very much. My appreciation. 1950년에 제정된 이 상은 지난해 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역대 수상자입니다. Ukraina tut, ak Ukraina ce Europa. Die Ukraine ist hier und die Ukraine ist Europa. Herzlichen Glückwunsch und Slava Ukraini.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박한 대반격의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Саме зараз час, щоб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визначали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можемо зробити поразку агресора незворотньою.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의 목적은 영토 수복이라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독일로부터 탱크와 장갑차 50대 등 27억 유로, 4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최신의 전투기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슐츠 총리는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 한인 일가족 3명 사망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뉴햄프셔주 졸업 파티장에서 또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명이 희생된 뉴욕주 버팔로 총격 1주기를 맞아 제발 뭐라도 좀 하라며 의회에 총기 규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후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졸업 파티장에서 또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후드티 차림의 남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20대 남녀 4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Currently, the investigation is active and ongoing. Our detectives are out there working. They'll be working into the night. Extremely concerned, and the community should be concerned that this is going on as well. That's why we need the community to be involved. 비슷한 시각 애리조나주 유마와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약 10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의회가 총기 규제를 위해 제발 뭐라도 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꼭 1년 전 뉴욕주 버팔로에서 10명이 희생된 총격 사건을 상기시키고 지난 1년간 미국에서 650건이 넘는 총기 난사로 4만여 명이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버팔로 총격 1주기 추모식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사라지기를 희망했습니다. The white supremacists did not win on that day. Racism did not win on the day. That the people of Buffalo said that love will come out and be the winner on this day.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 시각 들어온 주요 뉴스 한 줄로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의 200억 원대 사기 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인 업체 대표 등이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전북 군산시 회안면 저수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11시쯤 대구 북현동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1980년 6만여 명을 불법 검거해 이 가운데 4만 명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 398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공직자 5명과 5.18 기념재단 관계자를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미국 국방부 전쟁투로 실종자 확인국은 오늘과 내일 부교단 신원 확인센터에서 6.25 전쟁 실종자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 내구에 대해 공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0년 만에 공사장 발파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발파 표준안전 작업 지침 전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 쇄신 의총을 앞두고 전격 탈당계를 제출한 것을 놓고서 당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